사실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되는데 현실은 그 반대라서 참 안타깝죠. 이해왕의 한 달 한 권 추천도서 두 번째 책 12월에 소개할 책은 메리언 울프의 다시 책으로입니다. 평소 독서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매우 흡족해하면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제 동생 부부를 포함하여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많이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이에게 하루 대여섯 시간씩 태블릿을 쥐어주고 계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차차 설명할게요. 먼저 책의 저자는 읽는 뇌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사실 이 책의 주제는 뻔하거든요. 종이책을 많이 읽어라라는 건데 그 뻔한 이야기를 과학적 근거와 또 많은 고전들을 병치시키면서 설득력 있게 풀어나갑니다. 책의 목차를 보면 이렇게 9개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굉장히 독특하죠? 저자가 왜 이런 편집을 형식을 택했는지 책 앞부분에 두런두런 나오긴 하는데 당시에는 잘 와닿지 않았으나 책의 절반 이상을 읽다 보니까 이게 책의 주장, 내용에 걸맞는 적당한 형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9통의 편지 중에 책을 읽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이 두 번째 편지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동안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비유와 그림을 곁들여서 공들여 설명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뇌과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좀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따라서 이 책을 처음 읽을 때는 그냥 과감하게 두 번째 편지는 쓱 지나가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 뒷부분부터가 진짜 재미있거든요. 이 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짧게 정리해보자면 먼저 이 독서라는 것은 우리의 선천적인 능력이 아니다. 우리 뇌에는 읽기를 위한 회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읽기를 배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래는 물체나 얼굴의 작은 특징을 식별하기 위해 조직화되어 있던 신경망을 일부 가져와서 글자의 작은 특징을 식별하는 데 쓰게 된대요. 그리고 영어 알파벳으로 읽기를 배우느냐 혹은 한자로 읽기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뇌에도 차이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 알파벳을 식별하는 거랑 이 그림 비스무리한 한자를 식별하는 건 아무래도 다르다 보니까 뇌에서 동원되고 쓰이는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뇌가 사용할수록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되는 신경 가소성의 원리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글을 깊게 읽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날 그러한 능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도 바쁘게 살면서 부지런히 스크린으로 읽는 것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신이 깊이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음을 깨달아요. 처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대요. 그냥 바빠서 내가 책을 천천히 읽을 시간이 부족했던 거지 이 마음만 딱 잡으면 각 잡고 책을 다시 읽으면 옛날처럼 깊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한테 실험을 해봤는데 이게 웬걸 자신이 젊을 때 재밌게 읽었던 인상 깊게 읽었던 어려운 문학책들을 다시 보니까 뭔가 뇌를 한 방 얻어맞은 느낌이었대요. 어린 시절 큰 영향을 주었던 유리알 유이를 읽는데 잘 읽히지가 않고 헤르만 헤스가 어떻게 이걸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 그런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막 버벅거리면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매일 스크린을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빠르게 읽어나가는 습관이 책을 깊게 읽는 걸 방해했다는 것을요. 사실 저도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축에 속하다 보니까 어느 날 중요한 종이책을 읽는데 잘 안 읽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크린으로 글을 읽을 때는 SNS, 뉴스 기사, 커뮤니티, 광고, 유튜브, 쇼핑몰, 이메일, 블로그 등을 막 경련적으로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읽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컴퓨터로 뭔가를 읽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집중하면서 깊게 읽는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러한 읽기 스타일이 하루에 몇 시간씩 몇백일, 수년에 걸쳐서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덧 밀도 높은 글, 복잡한 글을 읽는 능력이 점차 쇠퇴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독서실 책상을 샀어요. 뭔가 중요한 책은 여기 앉아서 딱 집중하면서 읽어야 내가 깊게 읽을 수가 있고 이를 통해 저도 경쟁력을 쌓아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직업 특성상 깊게 읽고 사고하는 게 중요한 분들은 이 독서실 책상 구입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수험생들은 평소에 이런 독서실 책상에서 공부하기도 하겠지만 이 수험 기간 동안은 적어도 이 스크린을 통해서 글 읽는 시간을 단적으로 줄여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재미있었던 실험은 똑같은 내용도 종이책으로 읽느냐 아니면 스크린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독해력의 차이를 나타낸대요. 종이책으로 읽을 때 세부 내용을 좀 더 잘 기억하고 줄거리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능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디지털로 글을 읽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말하는 학생들조차도요. 그 이유가 궁금한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또 재밌었던 실험 중 하나가 아이가 저학년일 때 손글씨로 자기 생각을 적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 글쓰기와 사고에 좀 더 능숙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가 좀 더 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이 책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지금 이 말은 제 동생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 조카도 그렇고 길 가다가 유모차 안에 있는 애들을 봐도 그렇고 뭐 하루 종일 태블릿을 잡고 있어요. 옛날에는 애가 울면 공갈 젖꼭지를 물려줬는데 지금은 그 자리를 스크린이 차지한 거죠. 하루에 6, 7시간씩 애들이 스크린을 잡고 사는 거는 저자에 의하면 권위 있는 대학이라면 내부의 어떤 연구자에게도 연구 윤리상 허락하지 않았을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가 그런 엄청난 실험을 지금 애들에게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뭔가 반짝이는 새로운 자극에서 또 다른 반짝이는 자극으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며 경련적으로 읽기를 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사고의 핵심적인 기능,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공감하고 반성하는 그러한 능력을 위축시켜서 결국은 민주사회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닌가라고까지 저자는 염려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7번째 편지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읽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녀가 있는 분들이나 초등학교 교사분들은 아주 진지하게 읽고 고민할 지점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교육이 불가능한 고양이들이랑만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휘리릭 넘기긴 했어요. 하지만 제 동생은 아주 열심히 읽어봐야 돼요. 해창아 꼭 봐. 자,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자는 스크린으로 글을 읽지 말고 종이책으로만 글을 읽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진 않아요. 이미 디지털을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양손잡이 읽기뇌 만들기를 제안합니다. 이 두 가지 모드를 자유자재로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걸 얘기해요. 스크린으로 이메일을 읽을 때는 가볍고 빠르게 읽되 진지한 내용이 나올 때는 그 목적에 맞게 깊게 읽는 거죠. 뭐 필요하다면 출력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양손잡이 읽기뇌는 인쇄물을 통해서 깊게 읽는 뇌를 발달시키고 그 능력을 디지털 매체에 적용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한 방법, 고민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 분들은 이 책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여담으로 책 마지막에 있는 감사의 글을 읽다 보니까 저자의 두 아들은 이걸 책 제목으로 추천했대요. 너무 길어서 읽지 않았음이란 뜻인데 요즘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도 이런 식의 댓글이 있죠. 누가 세 줄 요약 좀. 사실 이런 댓글 다는 사람들이야말로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되는데 현실은 그 반대라서 참 안타깝죠. 적어도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매달 한 권씩 책을 읽으시면서 깊게 읽는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그게 삶의 경쟁력이 되어줄 것이고요. 그럼 재미있게 읽으시고 또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